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승입니다. 오늘은 제 구강 저번에 미루었던 수익성 강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2000년도 이후에 태동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 2000년 이후에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수익형 부동산하고 외쳤죠. 수익형 부동산에 굳이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이제 수익이 없는 거, 무수익성 자산, 수익성 자산 이렇게 나누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느끼는 토지 이외의 수익형 부동산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이건 오피스텔이고요. 상가입니다. 실제 있는 겁니다. 동탄에 포스코에서 짓는 거. 매출액 거의 9천억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에 가까운 거. 1층에서 5층 상가, 6층에서 35층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 대표적인 주자로 또 한번 보시면은 상가주택, 신도시에 있는 겁니다. LH에서 딱지에서 분양한 택지를 분양한 이주자 택지를 사서 지은 상가주택, 수익형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대표적으로 하나로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인데, 이게 18억에서 한 20억 합니다. 월세는 뭐 보증금 한 5억에 월세는 400부터 많게는 600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는요, 실제 실물을 갖다가 찍기가 그래서 실제 분양했던 상가, 동탄에 있는 상업지구 상가를 조감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방금 이미지에 보셨듯이 상가, 오피스텔, 주택, 원투룸 아파트, 뭐 소형 아파트, 물론 토지도 수익형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하고, 이 태동된 원인이 저금리 시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금리에 정기예금 해도 2% 3%도 안 되죠. 요즘 제 현직에 있을 때는 12% 13%까지 정기예금 금리가 있었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목적이 뭘까요? 대표적인 목적, 고정 수입과 시세차익,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 참 좋습니다. 수입이 또박또박 나오면은 또 하고 몇 년 후에 팔았을 때 시세채까지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수입은 또박또박 나와서 받아 먹었으면은 나중에 팔 때는 내가 산 가격 정도나 거기서 약간이거나 미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을 사실 때 고려할 사항은 황금성이 제일 중요하죠. 아파트가 제일 좋죠. 수익성, 월세가 또박또박 잘 나오나. 공실이 많으면 수익은 급격히 하락하죠. 45도 각도죠. 지금같이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어려운 것이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사실 때 유의할 점, 특히 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겪고 듣고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상가 분양하는 데 가보면은요, 상가에 현수막이 무당굿하는 것처럼 굴려있죠. 임차인 확보, KB국민은행 입점 확정, 뭐 신한은행 입점 확정, 스타벅스 입점 확정, 무슨 뭐 KT 입점 확정. 실제로 보면요, 계약서도 실제 계약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1년 동안만 임대를 주고 1년짜리만 계약을 하고 나중에 1년 이후에는 공실이 돼요. 안 맞춰져. 임대가 안 맞춰지면은 관리비만 올라가죠. 관리비만 계속 쌓이죠. 그리고 2년으로 해주더라도 2년을 해줘서 2년 동안 월세가 또박또박 나와요. 입점을 안 했는데. 입점을 안 하면요, 그 건물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입점이 안 되면 월세가 또박또박 나오더라도 비어 있으면은 마치 폐가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 대규모로 분양하는 상가는요, 수익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민간 발행 수익 보증서. 이거는요, 불행하게도 저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출신에서 그런지 몰라도 금융기관의 수익 보증서, 직업 보증서, 피본드, 이행 보증서, 이런 보증서, 담보 보증서 아니면은 잘 안 믿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수익 보증서, 수익 보증서는 어떻게 발행을 하냐 그러면요, 시행사가 있고요, 그 밑에 분양 대행을 맞은 대행사가 있죠. 계약을 해서 수분양자, 소비자
하고 분양을 하죠. 그 사이에 시행사로부터 위임받은 관리회사가 수익을 보정하는 형태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대행사하고 분양을 할 때, 소비자한테 분양할 때 분양 가격에 이미 1년치, 2년치 임대료를 업해서 주판을 튕겼겠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심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판을 튕겨서 실질적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크게 안 올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주다가 경기가 안 좋아가고 뚝 끊기면 어떡할 겁니까? 관리비만 누적되고, 관리비만 나오면요, 관리회사에서요, 관리비가 누적되면 어마어마하게 이걸로 경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 게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자, 또 이런 거 수익형 상가 중에서 부동산 중에 대표적인 이제 상가나 오피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분양직원 인적사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이미 다 전화번호 다 바뀌었고요. 어디로 간 줄도 몰라요. 포스코에서 분양하면 포스코 마크를 달고 직원 인양 하고, 핸드폰도 2개, 3개 쓰고, 본명 안 쓰고 예명을 쓰고. 저는요, 핸드폰 2개 쓰는 사람, 본명 안 쓰는 사람은 항상 안 좋아합니다. 물론 핸드폰은 비즈니스용이 있고 사적인 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특히 본명 안 쓰고 주민등록증을 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계약서 쓸 때 주민등록증, 신분증 제시하죠. 금융기관,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이 사람이 신용불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소연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오피스를 분양할 때 특히 유의하시라고, 이게 제가 현장에서 팀장으로서 겪어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 있잖아요. 지급보증서가 어떤 건가 샘플 한번 해드릴게요. 사설 지급보증서, 사설이에요. 사설. 민간 확정수익 이행보증서. 거창하죠. 시설 위탁 운영 계약까지 다 맺어가지고 자기네들 맡기라 이거야. 자기네들 임대 다 맞춰주고 임대료 또박또박 준다. 여기 주체가 누구냐 이거야. 뭐 대우건설, 10대 기업, 100대 기업 같으면 믿을만 하겠죠. 영세한 중소기업 같으면 믿기가 어렵겠죠, 솔직히. 자, 그 대신에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LH 공공기관 100% 믿죠,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일반 민간사들이 이거 보증서 발행하려면 걔들 담보 다 끌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하여튼 뭐 좋게 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을 했으면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도 기술입니다. 차임 관리, 월세가 또박또박 들어오는 차임을 하는데, 처음에 신규 시장에 가면요, 새로진 것들은요, 렌터 프리를 뭐 2개월, 3개월, 병원은 6개월, 1년도 달라 그래요. 그러면 수익이 6개월, 1년 뒤에 실현되겠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요거는 외국에서 실행하는 사례를 제가 따왔는데, 1년 중에 월세가 여기가 뭐 동탄 같은 경우 1층에 코너 자리에 뭐 600, 800까지도 갔다가요. 지금 400까지 떨어졌는데, 월세가 400이라 그러면요. 처음에 5천에 400이라 그러면 400으로 가되, 1년에 한 번 어려우면은 1 month free per year. 한 번 면제해줄게. 야, 월세 내지 마. 어렵지, 한 달. 비수기 때 뭐 7월이든 8월이든. 그럼 월세는 항상 400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 아이고 400에서 아이고 어려워요. 주인 보면은 깎아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380. 다음에 또 뭐 어려워가지고 깎아줬어요. 이번에 380에다가 이번에 360. 이번에 또 코로나가 터졌네. 반토막 났어요. 아이고 모르겠다. 300. 그러면 이제 300이 이제 임대 시장이 됐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수단이니까 그렇게 해줘도 되지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기에서 장사가 안 되는 걸 핑계로 월세를 내려주면 월세가 곤두박질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같은 경우 외국 제도인데 400인데 항상 400으로 가는 거예요. 단 너 어려울 때 한 달에 면제해줄게.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수선인 주체 고장이 났어요.
항상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싸워요. 값과 을의 관계에서. 자, 이건 민법에도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 건물의 벽에 금이 갔어요, 누수가 생기거나 화장실이 고장나거나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이거는 따질 것도 없이요, 주인이 해줘야 됩니다. 민법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사용하다가 형광등이 나갔어요, 그런망이 다 달았어요, 이런 것까지 주인한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소모적인 부분은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념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면 분쟁의 소지가 적죠. 근데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일반 주택도 관리도 했고 건물 관리소장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보일러가 터졌어요. 보일러가 터졌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조적인 부분에 주인이 무조건 해줘야 되네. 근데 주인은 아니 그전까지는 멀쩡하다가 당신이 사용하다가 그래 됐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그전까지는 멀쩡했어요, 잘 사용했는데 사용자가 관리상 물 보충을 제대로 안 해줬거나 어떤 실수를 했는 경우에는 이 사용자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지 않고 관리를 잘 했는데 오래돼 가지고 낡았다, 당연히 주인이 해줘야 돼요. 근데 주인은 그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반반 문화가 발달돼서 야 반반 하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주문구 시대가 아니고 합리적인 시대예요. 그런 부분은 오래된 거는 주인이 돈이 없더라도 땡볕을 내서라도 해줘야 돼요. 왜냐? 민법에 나와 있어요. 주택으로 임대차를 놓았으면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살림을 할 수 있게끔,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 들어와야죠, 수도 들어와야죠, 난방 돼야죠, 화장실 물 내려가야죠. 독립 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없이 어떻게 그냥 사용자 보고 뜨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만 확실하게 알면요, 상당히 우리나라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 관계가 거의 나갈 때는 90% 이상은 원한 관계 안 좋더라고. 제가 보니까 많이 겪어봤어요. 심지어 형광등 나갈 때, 형광등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형광등 불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나갈 때 불이 꺼져 있어요. 형광등이 나갔어요. 그거 갖고 싸우고 잔금을 안 내주고 있어요. 보증금.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 적석에서 형광등을 사다가 끼워 넣어버렸어요. 성질이 나서 제가요. 관계를 유지하려면 친목회나 명절 때 고생한다고 너 월세 또박또박 줘서, 지금 옛날하고 틀려요. 값과 을이 바뀌었어요. 사과나 배 한 박스 갖다 드리고, 그러면은 떳떳하게 놀러가서 야 김 사장 놀러 왔어, 오늘 어때? 갔더니 자꾸 주인이 가는 이유가, 가기 싫은 이유가 자꾸 고쳐달라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이런 떳떳한 정립이 서로 할당이 돼 있다면은, 놀러 갔는데 김 사장 장사 잘 돼? 그래, 잘 됩니다. 근데요, 여기 조금 저쪽에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이 부분, 어디 한번 보자. 봤더니 그 어떤 부분에, 조임 부분에, 엘보 조임 부분에 조임이 느슨해져 가지고 물이 새.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런 거는 주인이 고쳐주면 좋죠. 네가 사용하다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가 들어와서 그랬다, 네가 해. 이게 아니고, 물 새는 거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손을 댔겠어요. 거기 엘보 느슨해진 부분 자연 마모가 됐기 때문에 주인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분쟁했을 때 진짜 명쾌하게 한번 해준 적이 많습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실제 이제 수익률을 한번, 안성에 있는 땅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여기 있는 땅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땅은 자연 녹지의 땅입니다. 자, 이거를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주거지역에 있는 땅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자연 녹지하고 차이는 건폐율과 용적률, 이거는 60에 180, 이건 20에 100%죠. 땅의 면적이나 가격은 같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원룸이나 빌라를 올렸을 때 올렸을 때 바닥 면적은 건폐율은 60%가 돼요. 200평 곱하기 60%는 120평. 120평을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요? 그걸로 제한하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즉 바닥 면적에 대한 연면적 용적률은 200 곱하기 180 하면 360평까지 못 올리죠. 그러니까 120평 3층으로 해서, 원룸이 보통 큰 거 10평이 원룸이라 그러면은 1층에 12개에서 원룸 36개. 자, 자연 녹지에서는 200평인데 바닥이 건폐율이 20%니까 200평 곱하기 20% 40평. 40평을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요? 이거를 제한하는 것이 용적률. 용적률은 200평 곱하기 100%라고 했죠. 200
곱하기 100% 하면 200평이에요. 40평을 가지고 200평이 될 때까지 올리면 돼요. 하나, 둘, 셋, 다섯, 5층 올리니까 200평이 됐네요. 자, 40평을 원룸을 10평 잡고 4개씩 하니까 20개네요. 자, 월세는 300에 30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주거지역의 보증금 1억 800, 월세 1080만 원 연, 자연녹지의 원룸 20개가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600만 원. 이거 수익률을 계산하니까 자연녹지 6.6%, 주거지역의 7.9%, 1.3%가 만 원 씁니다. 이론상. 그래서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땅을 똑같은 값이면 선호하는데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높은 건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저거 하셔서 용적률을 따져야 되고, 토지에 대한 수익성은요, 캐시플로우가 매년 연 단위로 들어오는 또박또박 월세가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 앞에서 말씀드린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과는 달리 연 개념이 아니고 중단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팔았을 때, 10년 후에 팔았을 때 10년 전에 100만 원에 샀는데 10년 후에 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연 수익률이 연 20%가 넘습니다. 연 20%. 아까 그거 같은 경우는 연 5%, 6%도 나오기 어렵죠. 지금 수도권에서요, 일반 수익형 부동산이요, 그전에는 뭐 서울 같은 게 6%인데요. 6%, 서울 같은 경우는 5%만, 지금은요, 그전에 6%인데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 5%만 나와도 아주 좋다 그러고요. 수도권은요, 그전에 5%였는데요. 지금은 4%만 나와도 수익률이 양호하다고 봅니다. 왜냐? 은행 금리가 1, 2%밖에 안 되니까. 1, 2%밖에 안 되니까요.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4%, 5%만 나와도 아주 양호한 겁니다. 일반 수익형 부동산은. 그러나 토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단기 수익형 부동산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수익형 부동산을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이 많죠. 모든 규제의 타점은 주택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지금 이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고 민감하지만은 토지는 경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규제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연수익은 아니지만 중장기 수익으로 따지면 수익률은 훨씬 높은 게 땅입니다. 안성 땅요 무진장 많이 팔렸습니다. 실거래가 벨로앱이나 부동산 디스코 들어가 보세요. 그만큼 핫한 지역이니까 토지에서 여러분 한번 올 한 해도 시작해서 내년까지라도 한번 승부수를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